자, 수학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림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앞서서 황호철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리만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리만 가설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선생님, 리만 가설 얘기는 사실 제 의식의 흐름대로 나온 거여가지고, 일단 저희 수업 목적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네. 이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영 선생님 모시게 된 것은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법칙에 관한 연구,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법칙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좌표평면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표평면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좌표평면에 대한 기원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좌표평면에 대한 기원은 사실은 뭐 대단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건 아니고 굉장히 우연하고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발명이 되었는데요. 좌표평면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알죠. 굉장히 유명한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모른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진짜요? 막 이렇게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발연기 할 것 같아가지고 참았습니다. 네. 네, 수학에서는 사실 데카르트가 수학자라고 불리는데 네. 제 전공 이제 윤리에서는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불립니다. 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596년생입니다. 예, 프랑스인이면서요, 프랑스 수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분은 이런 명언을 남겨요.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코기토, 에르고, 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The best of justice. 예, 프랑스 제2외국어 고등학교 약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폭파 직업을 해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짧은 프랑스어를 뱉어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죄송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확실하고 자명한 이 대전제,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법의 대전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다고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의심했다. 어떤 걸 의미하나요? 즉 앞서 얘기했던 귀납법의 한계인 인간의 관찰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학문에 있어서 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문도 의심하고 자기 자신도 의심했습니다. 그중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찾기 위해서 이 방법을 했는데, 이 회의라는 말, 방법적 회의라는 말을 구분해서 보면 회의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를 찾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기존의 진리라고 믿었었던 모든 선입견과 관습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가 첫 번째로 의심한 것은 인간의 감각입니다. 앞서 황호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감각에 의해 획득된 이 지식 가운데에서는 많은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으세요? 네, 1950년대 썰입니다, 여러분들. 1900. 네, 1950년대 썰인데 네.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이제 와인 상자를 나르던 선원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선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냉동선에 갇혀서 네. 얼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선원은 네. 고통과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이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이제 냉동창고에 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죠. 몸이 점점 얼어온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런 글을 막 남겼다고 합니다. 읽고 네.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이제 굳어져 가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사라졌고 이제 배가 이제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이제 선장이랑 동료들은 이제 냉동 창고에 안에 죽어있던 이 선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장은 이제 놀라서 이제 기절할 뻔합니다. 네. 예. 그 이유는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네.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몇 근데 도였어요? 왜, 예. 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실제 그러면- 예, 그 영상 온도가 영상 19도였어요. 거의 봄철의 온도였는데, 그러니까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그 배는 네.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냉동 창고에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냉동 창고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충분했었고요. 하지만 죽은 선원의 모습을 그 누가 보더라도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그렇게 죽을 만큼 춥진 않았지만 네, 본인이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죽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추위나 더위를 느낀다는 게 네. 내가 입은 옷의 두께나 뭐 내가 활동하는 이런 에너지를 내면서 열을 내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 네. 이거에 따라서 감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동선이라는 그 선입관과 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추위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황우철 선생님이랑 나눴던 가설, 미남 미녀는 더위를 많이 탄다는 사회과학 법칙은 이런 감각의 주관성 때문에 재미로만 알아두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네. 내가 여기에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꿈속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실제성이 의심이 됩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도 보여줄 수 없다면 내 신체의 현존에 대한 지식 역시 확실하게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른바 제 꿈의 가설에는 감각하고 있는 나의 몸이 있다는 그 사실마저도 부정된다고 데카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것도 뭐 좀 재미를 위해서 좀 썰을 풀자면 저 네. 대학교 시절에 제가 네. 정말 사랑하던 그분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첫 네. 데이트를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너무 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알고 있는 꿈이었어요. 이거 너무 아쉽네요. 제가 그 교수님 수업 듣다가 이제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다가 앞에 있는 그 책상에 이제 손이 이렇게 가가지고 차갑죠. 그 책상에 철책상에 차가운 그 기운을 느끼고 이제 깬 거죠. 기분이 아쉽네요. 꿈만 꿔가지고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나요? 아주 부단히 노력해서 그분과 CC를 이루고 오. 한 5일 동안 정말. 아침에서 자고 일어나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 제게 그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데카르트도 네. 지금 계속 이런 의심을 해가면서 진리를 찾아냈나요? 네, 그게?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모든 것을 다 의심했지만 형태, 수, 장소, 연장과 같은 물질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성 이것들의 연관을 문제 삼는 학문인 수학이죠. 그렇죠. 대수나 기하학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꿈에서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네. 확실성을 담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명징적인 진리인 지금 현재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현재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생각하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된 거죠. 네, 저도 수학이 참 답이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역시 천재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확실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음식도 확실해야 된다. 뭐 약간 짬뽕 짜장 확실해. 나는 짬짜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런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짬짜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짬짜면을 안 드시다니. 네, 한 번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좀 확실한 게 좋고. 네. 그러면은 이제 데카르트의 생활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데카르트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처럼 혹시 몸도 굉장히 건강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어. 굉장히 천재였지만 생각은 왕성했지만 몸은 또 약했다라는 반전의 캐릭터라는 거죠. 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데카르트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몸은 약하지만 이 친구가 천재라는 그런 수식어로 상당히 유명했던지라 학교장이 이제 데카르트를 특별 대우를 해주죠. 네. 바로 등교 시간에 자유. 등교하고 싶은 시간에 등교하라. 이렇게 엄청난 특권이네요. 엄청난 특권이죠. 우린 중학교는 이런 학생이 있을까? 그걸 원하는 학생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 친구는 없네요. 네. 네, 저도 없네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명상하는 시간도 많았고 이 명상의 시간이고 자신의 연구에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네. 굉장히 우연하게 좌표 평면을 발명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누워 있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한번 더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데카르트가 누워서 항상 네. 생활을 자주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파리가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장에 이제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파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뭐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아래쪽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확한 좀 더 세분화된 그 위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에 기반해서 네. 좌표 평면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대단합니다.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아무 네.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역시 네. 다르긴 다르죠. 진짜 그 파리도 위대한 파리인 것 같아요. 네, 이 좌표평면 특허에 지분을 줘야 되지 않나. 파리가 없었으면 파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좌표 평면도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한 파리죠. 네, 굉장한 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낸 좌표 평면을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지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도형인 직선이나 원 아니면 포물선 같은 네. 그냥 진짜 기하학적인 그 기하학에서 다루는 그런 도형을 또 이 좌표 평면 위로 올려오면서 걔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고 개수적인 방법으로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저 X축, Y축만 있는데 나중에는 Z축도 그쵸. 만들어서 그렇죠. 3차원의 공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아무튼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수학적으로는 엄청난 발견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수와 기하학의 만남이 해석기하학이라는 새로운 그런 학문을 생겨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해석기하학에서 더 나아가 다들 알고 계시는 미적분학, 미적분학의 발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미분, 적분. 네. 문과에서도 이제 배우잖아요. 그쵸. 미적분까지. 적분 거꾸로 하면 미분, 미분 거꾸로 하면 적분. 네, 그렇죠. 네.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좌표를 이용해서 앞서 소개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수학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그래프를 공부하는 이유와 수학과 경제학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카르트가 처음 고안해낸 좌표 평면을 배우기에 앞서 수직선에 대하여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수직선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를 직선 위에 나타낸 것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이는 P의 위치는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이는 Q의 위치는 1과 2의 정중앙인 1.5,
즉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하나의 실수에 대응됩니다. 자, 이렇게 두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한 것을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좌표평면이란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자, 이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그리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을 통틀어서 한 번의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좌표축의 교점을 우리는 오리진. 자, 오리진은 근원,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원인 점이다 해서 한글로는 원점,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대문자 여기 O를 따서 대문자 O를 써주곤 합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이든 X좌표와 Y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P의 X축에서의 위치는 A, 그 다음에 Y축에서의 위치는 B가 됩니다. 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어서 P 괄호 열고 A, B 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발명한 좌표평면 덕분에 우리는 어떤 사물의 위치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위치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좌표평면과 순서쌍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변화하는 상황을 좌표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수와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변화하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좌표평면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요. x값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x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y값도 1, 2, 3, 4, 6, 8, 10, 12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나타낸 문자 y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와 y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서로 함께 변하는 두 변수 x, y의 순서쌍을 좌표로 점 전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의 모임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점이나 선, 그리고 꺾은 선 혹은 곡선 등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그 그래프가 나타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들을 보면 먼저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먼저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시간에 따른 비행기의 고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고도가 높아지다가 변함이 없다가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시간에 따른 대관람차의 높이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높이의 변화를 해석하면 높이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높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에서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등 수학적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중에는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201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이드 셰플리 교수는 본인 스스로를 수학자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에게 주는 상인 노벨 경제학상을 본인이 탈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은 경제학 강의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학 개념은 굉장히 많은데 비율과 비례, 함수와 그래프, 통계와 미분 등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래프는 어떤 상황과 변화하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요. 수요 곡선이란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란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만 수학에서와 경제학에서의 그래프의 차이점은 수학에서는 보통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x값에 대한 y값의 변화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가격축이 직관적으로 더 눈에 빨리 들어오며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빠르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분석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경제학의 많은 이론이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학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경제학적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